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심전도에 대해서 심전도의 기적, 왜 심전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전도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심전도 데이터를 파이썬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계열 데이터가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를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시계열 데이터 중에서 이제 심전도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차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딥러닝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심전도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심전도 데이터를 딥러닝을 적용하는 실습을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이터입니다. 어떤 비품 혹은 새소리 등을 바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새소리가 들리죠? 왼쪽에 보이는 이런 파형, 이 파형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새소리가 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신호는 전체 새소리 신호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0.1초 정도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실 1초, 2초, 3초 이렇게 긴 데이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가, 많은 신호가 필요한, 많은 길이의, 긴 길이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그거요. 시계열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한 개의 값을 가지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제법 큰 편입니다. 원래 이 내용이 심전도 데이터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 자체가 원래 딥러닝 수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거를 전체 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압축해가지고 오늘은 한 25분 정도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여러 채널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전도 데이터를 우리가 한 군데 전기에 딱 찍어가지고 전극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찍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2군데 필요하고 보통은 3군데 찍고,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 전에 들어가서 심전도 찍을 때는 10군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12개의 그런 심전도 신호를 측정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뇌파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1차원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호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신호가 사실 굉장히 깁니다. 길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이 관찰 대상의 변화를 모두 기록한 거는 또 아니에요. 이제 보통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웨이브 파일, 새소리 데이터는 샘플링 레이트가 44,100Hz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초에 44,1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끊김없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꼭 그런데 이렇게 44,100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를 반으로 줄여도 어떤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22,050 이렇게 반을 날리는 거죠. 더 줄여도 돼요. 막 확 줄여가지고 4,410. 근데 이렇게 줄이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신호의 약간의 특징,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특징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심전도 데이터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시계열 데이터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네, 심전도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PQRS, PQRS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패턴을 반복되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굳이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데이터 개수가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한 번 데이터를 찍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전도를 찍는다 그러면은 심전도 데이터를 얼마나 찍는지에 따라서 뭐 이게 다르겠지만 심전도 데이터를 뭐 특정 경우에 우리가 1시간을 찍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이 1시간 찍은 데이터를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어요? 네. 10개, 20개, 100개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큰 데이터베이스예요. 100개 정도 하면. 100개의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전도 데이터.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심전도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는 정상인의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아요. 정상인의 데이터와 정상하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건강한 사람의 데이터와 그리고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비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데이터는 뭐 100개 뭐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환자 데이터 100개를 우리가 모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IRB라고 해서 그런 윤리위원회의 검증을 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데이터를 뽑을 때는 이것이 비교적 쉬운데 환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또 병원하고 코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나눴어요. 신호를 나눴어요. 신호가 이렇게 길었는데 이 긴 신호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요게 하나 패턴, 하나 패턴, 하나 패턴, 하나 패턴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을 그냥 따로 다 잘라낸 다음에 그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 패턴들 사이의 정보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RR 인터벌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피크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가. 네, 변화가 있죠. 짧다가 뭐 일정하게 보이지만 길어졌다가 또 짧아졌다가 또 길어졌다가 하죠. 그런 변화가 있는데 뭐 이런 정보들은 또 별도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특정 특징으로 우리가 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호 자체를 통째로 넣고 이거를 딥러닝에다가 분석해 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데이터 개수가 또 충분한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런 거예요. 이 데이터가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 패턴, 반복되는 패턴만 PQRS 요 웨이브를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따로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 개수가 갑자기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원래 10개밖에 없었는데 100개가 되는, 혹은 100개밖에 없었는데 1000개가 되는. 그래서 딥러닝을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데 딥러닝 돌리기 위해서는 보통은 데이터 개수가 많아야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에는 결측치나 이상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호가 잘 가다가 갑자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빈 곳이 있어요. 이게 결측치예요. 자, 특정 이유, 환자가 움직였다든지 혹은 전극이 살짝 떨어졌다든지 혹은 뭐 기계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통째로 지우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잡음이에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전기 잡음이 포함이 된 거예요. 잡음이라고 하는 거는 측정하려는 신호의 모든 신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에서의 잡음이 다른 신호에서 중요한 데이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심전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심전도 말고는 모두 잡음입니다. 뭐 뇌파가 들어왔다, 잡음이죠. 근전도가 들어왔다, 모두 잡음입니다. 목소리가 들어왔다, 혹은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목소리를 녹음하는데 옆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죠? 그러면 그것도 잡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앞서 보셨던 그런 잡음들을 제거해 줍니다. 결측치 보관하거나 지우거나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길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적절하게 잘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왜 전처리를 하는가 하는 부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도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결측치를 보관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호가 쭉 있는데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면 보관을 한다는 건 중간에 자, 요
사실 빠졌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어떤 값이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 값이 가다가 갑자기 얘가 이렇게 신호가 확 튀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여기서 뭔가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선형으로 혹은 비선형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선형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결측치 구간이 짧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는데 구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예 통째로 데이터를 이건 안 써라고 지우게 합니다. 이상치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신호가 잘 가다가 갑자기 확 튀어요. 이렇게. 이거 가다가 갑자기 확 튀어요. 물론 이게 진짜로 데이터가 확 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심전도를 아는 분들은 자 이것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데이터는 없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상치를 검출해 가지고 지우게 됩니다. 검출된 이상치는 이제 결측치하고 똑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잡음도 잡음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주파수 필터를 많이 쓰거든요. 포리에 변환이라든지 웨이블릿 같은 경우를 써가지고 잡음을 특정 주파수 잡음을 이렇게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맨 처음 신호를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을 하는데 분할하기 위해서는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포인트를 잡아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분할하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8개 신호를 함께 표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뽑았잖아요. 뽑은 다음에 잡음이나 이상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지점의 위치.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완료가 되면은 8개의 0.5초 단위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는 시작점이 있죠. 여기 시작점은 아니죠. 여기에는 우리가 피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전 몇 초, 이후 몇 초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총 0.5초 단위의 데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게 지금 밑에 단위가 0부터 60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64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64Hz로 제가 다운 샘플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Hz가 높은데 샘플링 레이트가 높은데 그거를 이제 좀 몇 개만 뽑아가지고 128Hz인가 보네요. 128Hz 정도로 다운 샘플링하고 128Hz로 다운 샘플링 한 다음에 이거 한 64 정도 되니까 여기 0.5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순서가 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잡음 및 이상치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요 지점의 위치를 검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추출하고 그 다음 결측치 포함하는 구간을 제거한다.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왜 이제 잡음이나 이상치를 먼저 제거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R피크를 찾겠다 하면은 얘도 R피크를 찾고 얘도 R피크를 찾지만 맨 위에 있는 요거 얘도 똑같이 피크로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지점은 찾고 여기는 안 찾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잡음이나 이상치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R피크 검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딥러닝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다면 이거는 내용은 쉽겠고, 모르고 계시다면 이게 뭐지 하고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제게 그 딥러닝 강의 동영상들을 쭉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보시면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는 네트워크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층을 사용할 건데요. LSTM층하고 CNN층을 사용할 거예요. LSTM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데이터의 변화를
변화에 있어서 공통적인 어떤 이제 규칙을 찾아내 보겠다라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곱층이 있습니다. 합성곱층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이 여기 뭐 이전 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시해 주시고요. 2차원 형태의 필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2차원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2차원 이미지를 출력을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2차원 합성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 거는 2차원 합성곱은 아니고 1차원 합성곱이에요. 1차원 합성곱은 노드가 1차원 상에 놓여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한 줄로 있는 이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그 다음 게 이쪽으로. 노드 수가, 입력 노드 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64개가 되겠고, 출력 노드 수도 64개가 되겠습니다. 컨볼루션 하면은 줄어드는데요? 네, 줄어들죠. 이제 요 다음에 맥스 풀링 하면 줄어듭니다. 혹은 여기서 스트라이드를 해가지고 줄여도 돼요. 안쪽에 스트라이드를 넣어서 줄여도 되고, 요 층 넘어간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 해가지고 줄여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일단 디폴트는 뭐 전체 개수, 입력과 출력 개수와 똑같은 것이 뭐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하는데, 뭐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LSTM만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입력 받아가지고 LSTM 받아서 출력, 입력 받아서 LSTM 출력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구조예요. 입력 받아서 합성곱층에 넣어가지고 데이터 특징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풀링 넣어서 크기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합성곱층 돌려가지고 특징 뽑고, 풀링식 넣어서 이제 크기를 줄입니다. 크기가 제법 줄었겠죠? 특징 개수가 제법 줄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LSTM에다가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전 연결층 넣어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빠르게 심전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심장의 정상, 비정상 자동 진단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습에서는 케글에 있는 ECG 하트베이트 카테고라이제이션 데이터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링크를 저는 클릭해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은 타이핑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받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PTB-DB, abnormal, PTB-DB, normal.csv. 여기 아픈 사람 데이터고 환자 데이터고 밑에가 건강한 사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케글 이제 사이트인데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요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다운로드 받았어요. 여기서 지금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서 여기서 골라서 받으셔도 돼요. 두 개만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 우선은 이제 요거 두 개 사용을 할 겁니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여기서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G라고 폴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압축을 풉니다. 네, 여기 압축 풀었고요. 하나 열어가지고 보시면 abnormal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를 하나만 플롯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삽입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요게 심전도다 라는 겁니다. 뒤쪽에 지금 60일 이후로는 지금 신호가 안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뒤에 여기는 의미가 없죠. 앞에만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신호를 보면 요거는 요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뒤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또 얘는 또 여기서부터 또 뒤에 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데이터를 잘랐어요. 원래 신전도 데이터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잘라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조금 신전도 같은 데이터가 들어왔죠. 이렇게 여기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파이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을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새 노트를 열겠습니다. 시간상 이제 코딩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시키고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좀 올리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연결됐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연동을 합니다. 제 계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제 구글 드라이브하고 지금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을 할 필요는 없는데 구글 드라이브하고 이제 연동을 하면 좋은 건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데이터가 지워져도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계속해서 이어서 또 할 수가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데이터를 다시 업로드하고 하는 과정들을 또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자, ECG 폴더에 데이터를 업로드를 합니다. 저는 이미 업로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뭐 오른쪽 폴더 만드시고 새 폴더에 만드시고 그래서 업로드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의 폴더에서 이렇게 파일을 넣어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업로드가 다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닫고요. 네, 이렇게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는 코드였죠? 자, 이번에는 이게 CSV 파일을 읽는 코드입니다. CSV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 변수에 데이터 노멀, 데이터 앱노멀에 저장을 합니다. numPy하고 판다스, 그 다음 맵플로우 라이브러리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 읽은 데이터를 이제 다 읽어주면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겠죠. 데이터 NO의 쉐이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노멀은 4045개, 그 다음 길이가 188입니다. 데이터 abnormal. 바로 찍어버렸네요. .shape 하게 되면, 네, abnormal의 데이터가 더 많네요. 그죠? 10505개, 188개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여러분이 딥러닝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딥러닝에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 형태를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데이터 개수가 안 맞아요. 그죠? 노멀 개수하고 앱노멀 개수가 안 맞죠?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으면 학습을 올바로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로 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적어보자. ntrain. 그래서 트레인 개수를 우리가 300개로 하고 3000개로 하고요. 테스트 개수는 1000개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중에서 3000개를 뽑아가지고 트레인. 여기서 3000개 뽑아서 트레인. 각각에 대해서 1000개 뽑아서 테스트. 뭐 이런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PPT에서 그대로 가져왔더니 띄어쓰기에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요. 띄어쓰기 문자가 이상한 문자로 지금 대체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네, 실행시키시면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트레인 데이터 살펴볼까요? 점프 쉐이프 하게 되면 6,000개, 3,000개, 3,000개 했으니까 그렇죠? 네, 요거 3,000개, 요거 3,000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하면 되겠어요? 네. 바로 넣으면 될 것 같지만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데이터 차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차원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Y트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Y트레인은 이제 타겟 데이터거든요. 타겟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가 X트레인만 지금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Y트레인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데이터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가 정답 데이터였어요. 엑셀 파일에 지금 가다가 지금 187번에 쭉 올라가 있죠. 여기 1로 올라가 있죠. 네, 여기 1이냐 0이냐가 이제 정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하지 않다, 혹은 심전도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분간을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학습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Y트레인을 보면 얘는 00000 11111. 자, 그게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좀 헷갈렸는데 아까 그 데이터에는 정답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고 우리가 다만 여기서 정답 데이터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데이터 노멀인지 앱노멀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노멀인 경우에 는 지금 여기서 0을 넣고요. 제로 mp 제로스로 해서 0을 넣고 앱노멀인 경우에는 1을 넣습니다. 이게 이제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동영상 다시 새로 찍을 뻔했어요. 설명 중간에 한번 잘못하면 동영상 쫙 찍어야 되거든요. Y트레인 셰프 찍어보면 계속 이렇게 맞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to categorical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Y 출력이 보시면 한 개만 돼 있잖아요. 0 또는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너리로 체크를 해도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카테고리컬로 바꿔서 아웃풋이 두 개로 만들어서 돌리는 거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컬 함수를 써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의 경우에도 이렇게 뒤쪽에 컨버전을 쓰기 위해서는 뒤에 차원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차원을 하나 빈 차원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Y 테스트를 찍어보면 뒤에 원래 얘가 0이었는데 1, 0으로 이렇게 카테고리컬 형태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줘야 돼요. 딥러닝 모델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위쪽은 했고요. 아래쪽에 홈파일에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sequential layers 등을 쓰기 위해서 위쪽에 import를 해줍니다. 네. 그럼 TensorFlow Keras, import sequential, import layers, import optimizers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지금 줄이 뒤로 너무 빠져나가가지고 밑으로 지금 내렸습니다. 내렸고, 네. 컨버전 레이어 2개, 그 다음 맥스 풀링, 컨버전 레이어도 2개, 그 다음 맥스 풀링, LSTM, 그 다음에 댄스, fully connected 레이어하고 맨 마지막에 요거를 컴파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네,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네,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배치 사이즈는 128로 하고 에포크는 50개만 해보겠습니다. 네, 학습이 완료가 됐습니다. 학습이 완료가 됐고 지금 최종적으로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0.95, 95% 넘었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89%까지 제법 높죠. 중간에 이제 뭐 94%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다시 89%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금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거든요. 지금 학습 데이터가 아까 그 3,000개, 그죠? 3,000개를 가지고 지금 학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1000개를 만들어 놔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고 그거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을 이제 돌려보면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아웃풋을 여기 바로 출력을 해보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이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아웃풋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0인지 1인지만 알면 되니까 argmax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제 한 줄로 쭉 나오죠. 0000, 1111.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y테스트하고 지금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y테스트가 지금 역시 n by 2로 지금 크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역시 argmax 함수를 써가지고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죠. 두 개가 같은가 다른가 비교를 해서 같다면 같은 걸 개수를 전부 세가지고 이거를 전체 개수로 나눠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accuracy가 나오죠. 94.2%. 제법 정확한 정확도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전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심장의 정상 비정상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봤고요.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써가지고 제법 높은 정확도로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오늘 수업의 목표는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하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제법 빠르게 진행을 해서 올해 딥러닝 하는 부분을 처음 보신 분은 따라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사실 딥러닝 영상을 별도로 조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미 많이 올려놨거든요. 딥러닝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제 실습 코드하고 그리고 심전도 관련돼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 등등에 관한 부분은 여기 실습하며 배우는 딥러닝 인물미드 캑을 이 책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책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